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시는 내용은 근현대사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조선이 이제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보통 교과서적으로 근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대의 시점이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약간씩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1876년에 우리 조선이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서구 문물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서양의 어떤 그 사상들이, 개화적인 사상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그 시기 이후를 보통 일반적으로 근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19세기 이제 중후반의 시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에 우리 조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19세기 중엽에 국내적인 정세와 국외적인 정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에 보게 되면 뭐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양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양이 다른 배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양선이 조선 앞바다에 지속적으로 출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특히 이제 19세기에 엄청나게 많이 출몰을 하게 되는데, 이 이양선 같은 경우는 철로 만든 철선이에요. 우리 조선은 이제 나무로 만든 나무배지 않습니까? 철선에다가 끝이 이제 그 바닥이 이제 뾰족하고, 우리 조선 배는 약간 좀 넓적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대포까지 장착을 해서,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선박이었었다. 이런 선박들이 조선을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된다. 출몰을 하게 된다. 물론 조선이 얼마나 그 위협적으로 인식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외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1840년이죠. 1840년에 영국이 중국을 무력 침공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중국 간의 어떤 아편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편을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쟁에서,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항구를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그 최강대국인 중국이 이제 한순간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854년에 미국이 이제 함포를 끌고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또 반강제적으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불평등 조약을 이제 체결했었잖아요. 그걸 딛고 일어서서 1868년이죠. 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하는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정 복고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는 효곤이라고 해서 천황이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 아래에 효곤이라고 해서 이 효곤이 간접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효곤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그 천황 같은 경우는 이제 군림하는 형태였었는데, 천황에게 이 실권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국가 체제도 이제 서양화하는, 서양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앞전에 그 설명을 다 해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도 정치가 이제 전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1800년에 정조가 죽지 않습니까?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의 아들이었었던 순조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순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조의 계비였었던 정순왕후가 이제 어린 이 순조를 대신해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정순왕후도 이제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나서 이제 특정 가문이 권세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조의 장인 어른이었었던 김조순 일파, 그러니까 안동김씨 일파가 되겠죠. 그 안동김씨 일파가 이제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 설명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순조가 있었고, 순조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헌종이 왕이 되거든요. 헌종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철종이
철종이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썼어요. 사실 이 순조하고 헌종 사이에 자 익종이라고 해서 익종 왕이 되지는 못해요. 효명세자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똘똘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21살인가 그 22살 어린 나이에 자, 일찍 요절을 하게 되는데 자, 순조의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김조순이잖아요. 김조순. 자, 익종의 비가 이제 자, 풍양조씨거든요. 조대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정왕후. 나중에 이제 조대비가 되는 신정왕후인데 그 신정왕후의 아빠가 누구냐면 조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조만영. 그러니까 효명세자 익종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효명세자의 아들이었었던 헌종의 외할아버지인 조만영 일파가 또 권세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안동김 씨와 이 풍양조 씨가 권세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헌종이 일찍 죽습니다. 헌종이 일찍 죽고 또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철종이 강화도에서 이제 농사짓고 있었거든요. 강화도 농사짓고 있는데 자 왕손이 끊어지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철종을 데리고 와서 왕위에 올려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철종 같은 경우는 사실 사도세자, 그러니까 정조의 아빠 있지 않습니까? 사도세자의 그 또 다른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세자의 또 다른 후손인 이 철종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랭이 농민이 자 불러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철종도 이제 나중에는 철종의 또 장인어른 이제 김문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문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김조순과 마찬가지로 안동김 씨 일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3대 60여 년 4대죠. 그러니까 왕위 계승으로 얘기하면 하나 1대 2대 3대가 됐고 이 3대 60여 년의 기간 동안 자,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자 우리 그 인생이 굉장히 파탄이 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 외척이 정권을 장악하고 매관매직이 성행에 있었다. 매관매직이라는 얘기는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땅에 떨어지게 되고 통치 질서가 이제 붕괴가 되고 그리고 전국 곳곳에 이제 농민 봉기가 이제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제 삼정의 문란도 설명해드렸었죠. 전정문정 환정의 문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령과 아전의 농민 수탈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자 1811년 이 순조 때 홍경래의 난 지역차별이 있었고 몰락이 안 빠졌었던 홍경래가 자 난을 일으켰었죠. 1811년에 자 그리고 이제 임술 밀란이라고 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해서 1862년 그러니까 철종 때가 됐죠. 철종 때에 자 이런 밀란도 이제 발생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양선이 출마를 했었고 통상 요구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했었고 자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조선반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천주교가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국외적으로 뭐 서세동점 서양 세력의 동양 정보라고 말씀드렸었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개항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자, 19세기 중엽 국내외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실 내용은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이 대원군이라는 칭호는 왕의 아버지를 일컬어서 이제 대원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왕이 아버지인데 왕이 되지 못했었어요. 원래 보통 왕이 아버지라면 당연히 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되지 못했을 때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게 되는데 조선 왕조 내내 통틀어서 이제 선조의 아빠였었던 덕흥대원군이라든지 또는 철종의 아빠였었던 전계대원군이 있었어요. 이 전계대원군과 덕흥대원군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의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죽고 나서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자, 자기 아들이 왕위에 있을 때에 왕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흥선대원군 자체가 이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 자기 아들이 왕인 최초의 대원군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이제 고종이지 않습니까? 자, 아까 이제 철종까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철종의 뒤를 이어서, 철종의 후사가 없었거든요. 철종의 뒤를 이어서, 자, 고종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흥선대원군의 아빠가 남연군이거든요. 남연군이 사도세자의 후손의 양자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왕손의 가장 최측근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의 원래 이름이 이재황 또는 이명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왕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안동김씨 세력들, 이 안동김씨 세력들로부터 이제 언제 목숨을 이제 목숨이 이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왕족들의 목숨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일부러 막 미친 척을 하면서 거지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래서 이제 상가집에 계라는 별명까지도 붙게 되거든요. 안동김 씨의 상가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면 이제 안동김 씨 권세가들이 떡을 먹고 이제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떨어뜨리게 되면 그 떨어진 떡을 흥선대원군이 주워 먹기도 하는 이런 비굴한 모습도 이제 보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무능함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속으로는 이제 칼을 갈고 있었죠. 칼을 갈고 있어서 어쨌든 이 철종의 뒤를 이어서 고종이 이제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사실 이때 철종의 왕이 오르실 때 왕실의 가장 운 어른이 누구였었냐면 조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대비. 아까 말씀드린 그 효명세자 있죠? 헌종의 아빠가 이제 익종으로 이제 추송이 되는데, 그 익종의 마누라가 바로 이 조대비가 되겠습니다. 익종의 부인이 이제 조대비가 되는데, 이 조대비가 왕실의 우더들이 가장 어른이었어요. 이 조대비와 흥선대원군 간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죠. 내통이 있었죠. 이 조대비도 사실 안동김씨 세력들을 견제를 하려고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대비와 흥선대원군이 이 철종이 승관을 하게 되면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이명복을 어린 13살밖에 되지 않는 이명복을 새로운 왕을 올려 세우자라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철종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고종 이명복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종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가 흥선대원군이 거의 왕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하게 되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873년에 그 일생 출신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최익현이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10년간의 기간 동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동안 굉장히 많은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들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보실 게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엄청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 이전에 3대 60여 년의 기간 동안 왕권이 굉장히 추락하지 않습니까? 특정 세도 가문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동김씨 세력들을 축출을 하게 되는 거야. 축출을 하게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이제 종친들을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종친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 비변사라는 국가 군사기구가 국정 최고 권력기구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변사의 기능을 비변사의 기능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이 비변사의 기능을 의정부에 편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의정부라든지 또는 이 삼군부를 조선 초기에 이제 군사를 담당했었던 이 부서였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변사에서 국방을 의논하고 국정 최고회의 기구로서 탈바꿈했었던 이 기능이 의정부와 삼군부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법전도 새로 이제 개편을 하게 돼요. 경국대전이 조선 성종 때 편찬되지 않았습니까? 경국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영조 때 속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조 때 대전 통편이 있었죠? 대전 통편이 있었고, 흥선대원군 때에 또 뭐가 있게 되냐면, 대전
회통이라는, 자, 법전을, 자, 모을 회자죠. 모아서 이제 통합을 했다. 대전 회통이라든지 또는, 자, 육전조례. 육전조례와 같은 법전도 새로이 편찬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왕권강화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경복궁을,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오네요. 자,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 겁니다. 경복궁 창건하는 게 아니라 중건이라는 표현을 쓰죠. 임진왜란 때 불탔던 이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자 미친듯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서울로 올라올 때 성남 백성들이, 자, 선조가 이제 혼자서만 이제 도망가니까 성남 백성들이 경복궁을 이제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불타서 소실된 경복궁을 새로이 창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경복궁을 중건을 했었다. 자, 이 중건하게 되는데 경비가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위해서, 자, 무리하게 재정을 이제 확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를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원납전이라든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주라든지 양반들이라든지 좀 재력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재력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원납전. 원에서, 본인 스스로 원에서 납부하지만 사실상은 강제적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각종 잡세라든지 또는 이 사대문을 들어오게 되면 이제 통행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 문세를 받게 돼요. 문세를 받게 되다든지, 뭐 양반의 묘지림을 이제 벌목을 한다든지,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백전.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당백전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백전.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화폐, 상평통보지 않습니까? 이 상평통보의 화폐의 가치의 100배가 되는 화폐가 바로 이 당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내게 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찍어내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화폐는 많은데 실질적인 현물은, 자, 그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자, 굉장히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 사업을 뭐 이런 내용을 했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왼쪽에 이제 당백전이 이제 나와 있죠? 사진 자료에.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상평통보의 100배의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왕권 강화 정책이요. 자, 왕권 강화 정책을 하다 보면, 자, 민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뭐 안동입시 축출, 능력 본위의 그 인재 선발, 종친 등용, 그다음 비변사 혁파하고 의정부, 상군부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자, 이런 것까지는 뭐 민생과는 이제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지만 경복궁 중건은 어떻습니까? 뭐 대전해통이나 육전조례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없지만, 특히 이제 경복궁 중건, 왕실 위험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경복궁을 중건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 민생이, 자,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양반 상놈들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자,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왕권 강화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이제 불만을 이제 듣게 되다 보면 또 이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 정책을, 자, 민생 안정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이제 전개를 해 나가게 되면, 삼정의 문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정군정, 환정의 문란이 있었잖아요. 이 전정군정, 환정의 문란을 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정의 문란을 희정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토지를 온전하게 측량을 해서, 자, 제대로 공정하게, 자, 세금을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양전사업을 통해서 양반들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수출하겠다. 자, 이게 이제 전정의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전사업 실시로 은결을 색출하고 은밀하게 숨겨놓은 토지를 얘기하죠.
은결 색출하고 지방간과 토호의 토지 변경을 금지시켰다. 자, 양전사업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호포제를, 자,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호포제는 뭐냐면, 양반에게도, 자, 우리 군대에 안 가기 위해서 뭘 냅니까? 군포를 내지 않습니까? 앞전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 군포를 내면은, 이제 그 군역을 면제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양반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이 포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양반들에게도 이 군포를, 자, 납부를 하게 하는 이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자,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을 얻는, 자, 이런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호포제 실시 전과 실시 후에 그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제층 양반이 49%였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시 후에는 면제층 관리가 19%에 불과하게 되면서 자, 순식간에 재정이 확충이 되면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환곡의 문란도 시정을 해서 기존에 국가에서 이제 환곡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사창제로 자, 국가의 관리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유능하고 좀 양심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그를 이제 그 양심적인 그 마을 어른들을 이제 사수로 삼아서 자, 이 사수가 자, 춘궁기 때에 그러니까 4월, 5월 이제 보릿고개를 얘기하죠. 이 보릿고개 때에 백성들에게 자, 쌀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만 받아서 이제 받는 자, 사창제가 아무래도 환곡제보다는 좀 더 뭐라 해야 되죠? 좀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운영이 되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되는 게 좀 더 양심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다. 그래서 농민 경제가 굉장히 안정이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 그다음 민생 안정 정책으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서원을 자, 철폐를 했었다. 이 서원은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토지도 내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서적도 내리고 노비도 내리고 국가 재정을 좀먹는 교육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서원. 근데 이 서원을 전국에 있는 서원을 47개만 남겨놓고 600여 개 이상 되는 서원을 완전히 철폐를 시켜버려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입니다. 민생안정정책이요. 자, 서원 철폐의 목적하고 나와있죠. 붕당의 근거지를 제거를 하고 이 서원이 붕당의 근거지였었죠. 자, 그리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자, 민생을 안정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만동묘를 철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중국의 황제였었던 이 신종 황제를 기리는 이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만동묘를 철폐를 하고 또 47개의 사익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을 완전히 철폐했었다. 그에 관련된 밑에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원 정리하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민생 안정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는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다시 정비했었다. 그래서 국가 기강을 확립을 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지니는 한계는 뭐냐면 체제 내에서의 개혁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인 정세는 어떻습니까?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뭐 이런 관념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왕권 강화적인 어떤 복고적인 어떤 개혁에 불과했었다. 자, 그래서 전통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을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육에 대해서 나와있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어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쇄국 정책 같은 경우는 주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 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래 밑에 각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료라는 표현은 서양인들의 소요, 소동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었던 병인 양료가 있었죠. 병인 양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왔었던 신미 양료가 있었죠. 이 두 차례의 양료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배경을 보게 되면, 자, 이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자, 이양선 출몰,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 천주교 교세 확산, 이거 다 반복된 내용이죠. 그래서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 고조, 이것도 반복된 내용이고,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자, 영국과 프랑스가 아편전쟁 이후 또 2차 아편전쟁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자, 텐진도 점령하고 베이징까지 점령을 해요. 베이징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중재를 해주게 돼요. 그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할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을 완전히 이제 가져오게 돼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얼지 않는 항구,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동항이라고 얘기하죠?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연해주 지역을, 여기를 러시아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경을 이제 맞닿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의 당시에 실권자였었던, 집권자였었던 흥선대원군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 이 노란머리의 러시아인들이 국경과 맞닿게 되다 보니까, 그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제 통상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자, 굉장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는 12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사실 부인이 미씨거든요. 그 미씨가 이제 천주교도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지만 좀 천주교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좀 유화적이었었다. 좀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프랑스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나라의 나폴레옹 황제한테 얘기해서 이 러시아 세력을 좀 견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그 요청을 받고 오케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 거기에 이제 격분하게 된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도들을 다 이제 잡아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866년 1월에 있었던 병인년에 있었다고 해서 병인 박해라고 얘기해요. 1866년 1월입니다. 병인 박해. 자, 그래서 이제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중에서 9명이 이제 죽게 되고 나머지 3명이 이제 도망가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텐진에 주둔하고 있었던, 중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 함대 최고 사령관이었었던 로즈제독을 찾아가서 조선에 있을 상황을 완전히 다 일러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러바치게 되다 보니까 이 로즈제독이 격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자기 그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 조선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강화도로 들어왔겠죠? 여기 이제 강화도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인근에 보면 이 양화진이라고 있잖아요. 양화진. 지금 양화대교 일대에. 여기 이제 군대를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파병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정탐을 하러 이제 먼저 이제 들어왔는데, 조선 수비가 굉장히 허술했었나 봐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본국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조선에서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술하죠. 그래서 약간의 병력만 더 이끌고 들어와서 강화도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성을 점령을 하고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군대를 파병을 해서 프랑스 군들을 진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프랑스 군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누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면 양원수, 이 2명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양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성군이 파병이 되어서 프랑스 군을 각각 격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양원수가 어디서 활약을 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정족 산성이에요. 강화도에 있습니다. 한성군도 마찬가지로, 자, 문수산성에서 각각 프랑스를 격퇴를 해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에 보시게 되면, 자, 정족산성이 있어요.
그 문수상상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원수 부대와 한성근 부대의 격렬한 어떤 반격을 받고, 이 프랑스군이 허겁지겁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퇴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이제 규장각이 있지 않습니까? 정조가 세웠던 그 규장각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강화도 지역에 하나 더 설치해 놨었거든요. 그 강화성에 있었던 이 외규장각의 문서, 서적들, 그리고 이제 은괴짝을 비롯한 각종 보물들을 몽땅 털어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훔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보관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보물이 뭐가 있냐면, 틱티 신체 요절이라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틱티 신체 요절이 프랑스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문화유산을 약탈해간 거죠. 나중에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틱티 신체 요절이 프랑스에 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쳐들어왔던 사건, 그게 바로 뭐냐면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1866년 8월의 상황이 되겠다. 8월 또는 9월의 상황이 되겠다. 9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이 되겠고, 자, 똑같은 년이에요. 똑같은 병인년에 8월 달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두 개는 이제 프랑스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쳐들어왔던 게 병인 양요였다면, 제너럴 셔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자,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지 않습니까? 평양에 보물이 많고 문화유산이 많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나봐요. 그래서 미국 상인들이 이 제너럴 셔먼 호를 이끌고 평양 앞바다로 들어와서 대동강 일대로 들어가서 통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당시에 이제 평양 감사했었던 박규수가 있었어요. 박지원의 손자죠. 연암 박지원의 손자. 이 박규수가 조선의 국법은 엄격하게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이제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제너럴 셔먼의 선원들이 대동강 일대, 평양 일대로 들어와서 국민들을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격분한 평양 국민들과 이제 관군이 이제 합심을 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총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불타거든요. 여기 선원들도 다 잡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1866년 8월에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나중에 약 한 5년 있다가 5년 정도 후에 미국이 또 쳐들어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1871년에 신민년에 쳐들어온 서양인들의 소유가 있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신미양요가 쳐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신미양요는 이때 활약했었던 우리의 장군을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하십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면 어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인 양요 때는 누구였어요? 양원수와 문산성에 한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미양요 때는 어제현이 어디서 활약을 하게 되냐면 광성보에서 미군들을 격퇴를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신미양요 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수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작이 이 깃발이에요. 우리 군대 진영에서 이제 그 상징하는 그 깃발인데, 수작이라는 깃발인데 숫자라고 써 있어요. 숫자라고 써 있는 이 깃발인데, 이 깃발을 미국에게 뺏기게 돼요. 그래서 그 수작이를 이제 미국이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서 100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2008년인가 2007년 때 그거를 이제 미국과 협상이 잘 되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왔었죠. 어쨌든 이 수작이를 뺏겼었던 사건도 있었다. 신미양요 때.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 때에 신미양요를 거치고 나서 척화비가 이제 건립이 돼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양의친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병인년에 글을 써서 신민년에 작성을 했다. 라고 이제 그 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척화비가 이제 그 사진자료로 나와 있죠? 여기 양의친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으면 곧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신미양요와 척화비 건립은 같은 해예요. 1811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경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제가 써드린 건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1866년에 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죠. 미수. 이 실패를 거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오페르트라는 이 독일 상인이 있습니다. 이 독일 상인이 미국의 자본가에 섰던 이 젠킨슨이라는 사람과 이제 젠킨슨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인부들을 동원을 해서 새벽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이제 남현군이거든요. 이제 고종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남현군이 원래 묘가 이제 경기도 인근에 있었어요. 경기도 인근에 있었는데 묘를 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으로 옮기게 돼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지역으로 거기 묘를 이장하게 되면 후손들 중에서 나중에 황제가 2명이 나올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덕산면이. 그래서 실제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흥선대원군의 후손 중에서 황제가 2명이 나왔었죠. 1897년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고종이 있었죠.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칭제 권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고종의 아들인 순종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되었었죠. 물론 1910년에 허무하게 나라가 이제 뺏겼지만 일본에게. 자, 어쨌든 이 오페르트가 이 새벽에 야밤에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몰래 이제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 예산 일대로, 충청남도 예산 일대로 들어와서 이제 새벽에 막 파는데 파지지가 않아요. 왜 파지지가 않냐면 석회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단단해갖고 파지지가 않는 겁니다. 새벽 내내 파도 이제 안 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날에 샌 거죠. 날에 새고 나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벌떼같이 이제 몰려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제 허겁지겁 당황한 이 오페르트 일당들이 도망갔었던 사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이 천인 공노할 짓이죠. 엄격한 유교국가, 이 성리학 국가지 않습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묘를 팠다?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가 강화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대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과에 서양인에 대한 경계심 고조, 유생들의 존화양이론 강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가 강화되었다. 그 다음에 신명요의 배경에는 제너럴 셔머런 사건이 있었죠. 1866년 7월에.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강화도 쳐들어왔었다. 광성모와 갑보쯤에서 어제현 부대가 활약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퇴각하게 되면서 뭘 가져왔다? 수작이라는 깃발도 가지고 왔었다. 근데 2008년도인가 그때 다시 우리나라가 돌려받았었다.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척화비가 건립이 되었었다는 거. 같은 해에요. 이것도 이제 1871년에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 건립이라는 걸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 수비를 강화를 해요. 그래서 영의정 김병학의 건의로 인해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유일하게 좀 살아남았었던 안동김 씨의 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김병학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김병학의 건의로 인해서 심도 포량미가 시행이 되어서 그런데 군비 강화를 목적으로 이런 심도 포량미가 있었다. 왼쪽에 이제 관련된 설명이 나와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물러나게 돼요. 10년 만에 물러나게 되는 거죠.
1863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에 딱 이제 권제가 오르게 되는데, 이 고종은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이제 직접 친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생이었었던 이 위정척서파의 나중에 이제 그 거두가 되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을 탄핵을 하는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탄핵 상소가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서, 자, 고종이 직접 친정을 선포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경복궁 중건과 이제 서원은 철폐했었죠, 흥선대원군이. 요게 이제 유생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유생의 어떤 그 본거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철폐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유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호포제 시행에 따른 유생들의 반발. 유생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지네들은 이제 그 군포를 안 내지 않습니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경복궁 중건한다는 이유로, 뭐 각종 재정 확보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포를 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생들의 대표격인, 자, 이 최익현이가 흥선대원군 하야하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익현을 처벌할 것인가, 처벌하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는 흥선대원군도 이제 실각을 하게 되고 고종이 이제 친정을 선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최익현도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자지간을 이간질시켰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돼요. 사이가 좀 멀어지죠, 아무래도.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친정 선포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좀 사이가 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종의 친정 선포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하야가 되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그 며느리가 있어요. 자, 민비가 이제 며느리가 되는데 민씨예요. 자기 부인도 민씨인데 며느리도 이제 민씨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세조정치 시기 때 왕의 외척 가문들이 굉장히 많은 발호를 해서 왕권이 땅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좀 유력한 가문보다는 좀 한미한 가문, 좀 별로 세력이 없고 친척들도 별로 없는 가문의 이 귀주를 택해서 며느리를 삼았었거든요. 그래 고르고 골라서 이제 민씨, 자기 그 부인하고 성씨가 같은 여흥민 씨를 이제 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명성황후,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는 명성황후 민씨가 되겠습니다. 민씨가 되겠는데, 이 민씨는 굉장히 똑똑하고 야심만만하고 흥선대원군과 굉장한 어떤 그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자마자, 그리고 또, 자, 이 민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비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죠. 고종과의 사이가 굉장히 좀 돈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보다는 자기 부인하고 좀 더 상의도 더 많이 하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관계였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감하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민비가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뒤부분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흥선대원군이 추진했었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버려요. 수욕정책이 아니라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다 뒤집어버린다. 그 양반 유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서원을 다시 건립을 하게 되고, 민심 획득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시키고 토목공사를 중지시키는 이런 계약도 추진했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매간매직도 성행을 했었고, 지방관리와 토고들이 그대로 이제 농민들을 수탈을 했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점점 악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개항과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876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호를 이제 개방을 하면서 서양의 문물들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한계가 뭐냐면, 일본과의 조약그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그런 불평등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사실 흥선대원군 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을 받고 실격을 하게 되면서 민씨, 척족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왕은 이제 고종이지 않습니까?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가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 민비가 자기 친인척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풍선대원군이 며느리를 간택을 할 때 친인척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명성황후 민씨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자기 뭐 부인도 이제 민씨인데 그 부인 민씨의 먼 친척이라고 해요. 그 먼 친척을 이제 간택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민씨가 이제 아주 먼 민씨들을 이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서 이제 민승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특히 이제 명성황후 민비의 양오빠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시는데, 어쨌든 주변에 명성황후 민씨를 중심으로 해서 민씨들이 이제 들어서는 완전히 이제 국정을 이제 농단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통상수교 거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씨 척족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 통상개화론적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통상개화론이 대두가 되면서 누가 나옵니까? 자, 박규수. 자, 제너럴 셔먼 사건 때에 평양 감사였었죠.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박규수라든지 오경석이라든지 또는 유홍기와 같은 이 통상개화론자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자, 오경석이라든지 유홍기 같은 경우는 역관 출신입니다. 중인이에요. 박규수는 이제 양반 출신인데, 자, 오경석이라든지 유홍기, 자, 이런 사람들이 역관 출신으로서 이제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유홍기 같은 경우 중국으로부터 유홍기가 아니라 이 오경석이죠. 자, 오경석 같은 경우 중국으로부터, 자, 해국 도지라든지 또는 영환 지략, 자, 이런 그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담겨져 있는 이 서양 서적들을 들어오게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이 박규수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방에서 개화 사상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자, 이들의 제자들이 나중에 뭐 유길준이라든지 뭐 박영효라든지 뭐 김옥균이라든지, 자, 이런 개화 사상가들로 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이 통상개화론적 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자, 개항을 주장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고종의 친정으로, 자, 1873년이죠. 자, 민씨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자, 청과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통상개화론이 대두가 되면서 박규수, 자, 오경석, 자, 유홍기가 중심이 되어서 개화론적 사상이 나타났었다. 자,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개항을 주장하게 되는데, 자, 일본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또 급변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죠.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1868년에 일본에서, 자, 왕정 복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메이지 유신이 나타나게 되면서 초근대적 개혁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잖아요. 1868년에. 그래서, 자, 정권을 바꿨다. 기존의 에도 막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자, 왕정 복고 체제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조선국에다가 그 일본 내부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 외교 문서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 외교 문서를 뭐라고 하냐면 서계라고 얘기합니다. 서계라는, 자, 이 외교 문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자, 대마 도주를 통해서, 자, 조선에서 이제 보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서계가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기네 나라를, 일본의 나라를 황조라고 칭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을 황상, 그리고 그 문서를 칙,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칙이라는 표현은 이제 황제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황제 국가는 청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약간 좀 미개하다라고 이제 평소에 이제 느끼고 있었던 그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서를 받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계를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계 거부 사건이에요. 1869년에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서계 거부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일본 내부에서 조선을 정벌하자,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이 정한론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러시아 세력을 굉장히 견제를 했었거든요.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뭐 팔뚝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팔뚝, 이 팔뚝인 우리 조선을 미리 정벌을 해야 된다. 방어를 하기 위한 최선은 뭡니까? 공격을 하는 게 방어의 최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엉뚱한 논리를 뒤집어 씌워서 정한론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한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중에는 1875년이죠.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1854년에 미국이 대포를 들이대고서 협박을 했었거든요. 개항을 하고. 그래서 불평등 조약 체결하게 되면서 미일 헌신 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1854년이에요. 그 자기네가 미국에게 당했던 그 방식 그대로 조선에다가 이제 적용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75년이죠. 75년에 운요호라는 이 배를 이끌고 대포를 앞세워서 조선 강원도 앞바다에서 자기네들끼리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운요 사건이 1875년에 강원도 조약 1년 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운요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인근에서 일본 배들이 무력 시위를 하게 되니까 우리 조선 수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 사격을 해야 되겠죠. 경고 사격을 했는데, 이 운요가 그걸 이제 트집을 잡아서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지진이라든지 또는 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유유히 도망갔던 그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운요 사건인데, 근데 적반하장격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먼저 당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서 조선에다 협박을 하고, 그 이듬해 1876년 이제 1월달에 들어와서 강원도 앞바다에서 엄청난 11척의 배를 끌고 들어와서 조약을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2개월여간의 그 치열한 어떤 협상 끝에 조선에서는 이제 신원을 이제 전권 대사로 이제 파견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이제 구로다가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연무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협상을 해서 전문 12개조에 달하는 내용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강화도 조약의 그 내용이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무력 시위에 굴복을 해서 체결된 조약이 이제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 조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이 1876년 3월경에 체결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일, 수호, 같은 말이에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제1관이라고 나와있죠. 제1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주적이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로부터 자주적이냐면 청나라로부터 자주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사실 청나라의 속방국인데 일본에서 청나라와 우리나라와 관계를 끊어야지만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을 침략을 하고 이제 잡아먹기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어떤 계산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요구대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내포된 의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 배제와 일본의 간섭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내포된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 4관에 보게 되면 조선국은 부산 외 2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부산과 인천과 원산을 나중에 이제 개항을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부산을 개항했다가 나중에 인천 원산을 이제 좀 나중에 좀 몇 년 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목적이 이제 강했었죠.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인천을 통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원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러시아 세력을 군사적으로 경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일본의 의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7권에 보시게 되면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 해안 측량권이거든요. 해안 측량권. 자, 해안 측량권. 그러니까 우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안을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를 가져가서 자기네가 이제 우리를 침략을 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의도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잘못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안의 자원과 항로를 확보하고 유사시 군사작전의 이용. 우리나라의 엄연한 주권 침해적 행위라고 이제 구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권에 보시게 되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게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치유의 법권이 되겠습니다. 통치 바깥에 있어요. 법의 권한이, 우리나라의 법의 권한이 통치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국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해안 측량권이라든지 또는 이 치해법권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불평등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강화도 조약이 되어 있고, 이게 3월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해, 같은 해 이제 8월경에, 자, 조일 통상장정. 이 체결돼요. 조일 통상,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자, 무관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 없이 일본의 물건을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 경쟁력이 일본보다 떨어지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의 면화가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해서 엄청나게 값싼 가격으로 들어와요. 관세도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면허를 사겠습니까? 일본의 면허를 사겠습니까? 일본의 면허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면직물 산업의 이제 간해수공업의 형태를 쓰겠죠. 자, 이 면직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 무관세. 그리고 국제적인 관례로 봐도, 자, 피식민지 국가가 식민지 국가에게, 그러니까 지배국가가 식민지 국가에게 관세 없이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아예 없거든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어떤 나라도 이제 관세, 최소한의 관세는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적인 질서라든지 법질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조일수호조교. 부록이 있어요. 이 조일통상장정과 조일수호조교 부록은 1876년 그해 여름에 체결된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뭐하냐면, 자, 개항장 10리 이내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놓았어요. 개항장 10리.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또 뭐하냐면, 자, 일본 화폐가 자, 사용이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강화도 조약 부록 해서 이제 조일 수요 조교 부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개항장 10리 이내에서 무역을 허가한다. 간행 이정이라고 얘기해요. 개항장 10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간행. 자, 움직일 수 있는 마을의 범위를 자,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간행 이정이라는 표현이. 10리 이내에서, 자, 10리 이내에서 일본 상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다. 자, 이 간행이정, 개항장 10리 이내에서 무역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또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제사 할 때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텐데, 도부상이라든지 또는 뭐 여각이라든지 객주, 도부상이라든지 여각이라든지 또 이 객주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을 해서 뭐 보관업이라든지 창고업이라든지 또는 저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이제 내지에다 이제 내다 팔고, 내지에 있는 물건을 일본에다 다시 되파는 뭐 이런 식의 중개업을 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했었던 게 바로 이들 상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고, 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 그러니까 조개라고 얘기합니다. 조개가 설정이 되었었다. 그런데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가 허가가 되었었다. 그리고 개항장 내에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었었다라는 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조일통상 장정인데, 조일통상 장정 여기 말씀드린 대로 관세 없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제한 유출,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게 있었고, 자, 뭐 이런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강원도 조약 체결이 가지는 의의 및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한계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내용을,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뭐냐면,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인데, 이건 이제 1882년에 5월경에 체결되는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거든요.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82년 죄송합니다. 2년이지 않습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결정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배경들이 있었냐면,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요청이 있었어요. 미국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책략이라는, 자, 이 조선책략이라는 조선국에 대한 어떤 그 계책, 방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책략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본과 강화도적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신단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돼요. 2차에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데, 1차에 김기수가 1876년에 김기수가 이제 갔다 왔어요. 일본을 갔다 왔었고, 2차로 1880년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사신단이 파견되어서, 자,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김홍집이 일본에서 뭘 가져오게 되냐면, 자, 이걸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조선책략을.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던, 자, 주일 청나라 이제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에 이제 그 부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준센.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면 황준헌으로 이제 표현을 읽기도 하는데,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자, 이 김홍집과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자, 주일 공사 간의 이야기들을, 자, 이 조선책략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문서로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고종 임금에게 이제 보여주고, 자, 이런 식의 어떤 방략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 유생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권유를 했어요. 고종도 이제 이 김홍집의 권유에 이제 호응을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생을 반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결일본이에요. 결일본.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결일본, 연미국, 그다음에 친, 중국, 카라. 그래야만이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쳐내려오는 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청나라가 혼자서는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에게 너희가 살아남을 방략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막을 방략은 기존의 일본과 결속을 가지고, 자, 중국과 전통적으로 친했지 않습니까? 친중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결되라. 연미국.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연미국하라고 하는 내용이 조선책내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하나의 바탕이 됐었다. 청나라 중간에서 이제 중재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수교 요청이 있었고, 황준세는 조선책략 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알선이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미국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미수통상조약은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조미수통상조약은 치외 법권이에요. 불평등하죠?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가 있냐면, 협정 관세를 체결합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어땠습니까? 조일 통상장정 체결할 때 어땠습니까? 강화도 조약의 조일 통상장정 체결할 때 어땠습니까? 무관세였었잖아요. 국제적인 관례를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무관세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당했었잖아요, 일본에게. 그런데 미국은 좀 양심적으로 협정 관세를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그 관세를 매겨서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최혜국 대우예요.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을 우리 미국이 이제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좋은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우리 미국도 자동적으로 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최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최혜법권 조항이 있었고, 협정관세 있었고, 최혜국 대우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에요. 거중조정. 상호 부조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상대방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우리 조선 간의 국가적인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상호 부조한다, 서로 돕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국이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않죠? 우리나라 이제 1905년에 일산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 외교 주권을 일본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때 미국이 도와줘야 돼. 우리나라를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기로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우리 몰래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몰래 조약을 체결하는, 밀약을 체결하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었어요, 미국이. 어쨌든 이 거중조정은 서로 도와주자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그 결과로서 보빙사절단이 미국에 파견됩니다. 그 이듬해 1883년 5월에 보빙사절단이 파견되는데, 뭐 민영익이라든지 유길춘이라든지 뭐 서광범이라든지 홍영식, 이런 근대적인 개화 사상가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중에 이제 미시척 쪽이 바로 이제 그 민영익이죠. 여기 가운데에 있는 두 명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민영익이거든요. 자, 민영익을 정권대서로 하는 보빙사절단이 파견되어서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아서 대통령께 이제 우리식 예법에 따라서 이제 큰 절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신문기사에도 실리고 화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동방에서 온 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년에 걸친 미국 유랑을 미국을 이제 세차를 하고 구경을 하고 1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의 사정을 조선 국왕에게, 고종 임금에게 알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개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선 책략의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황준센이 쓴 책이고 김홍집이 일본으로부터 가져와서 국내에다 유통을 시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국가의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계속해서 서구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는데, 자, 영국, 독일과 수교를 했었죠. 이것도 이제 1883년에 청나라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알선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1884년에 러시아와 체결된 조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로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알선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청나라는 사실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이제 연결시켜줄 필요가 전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좀 늦게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사실 1866년에 신미양요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다. 신미양요가 아니라 병인양요죠. 이 병인양요 이후 병인양요를 통해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죠? 껄끄러웠었잖아요. 얘네들이 뭐 물건도 약탈해 갔었고 문화유산도 약탈해 갔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1886년에 천주교 포교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프랑스와도 이제 조약이 체결되었었다. 다 이러한 조약들이 전부 다 그런데 불평등 조약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취해법권이라든지 또는 취해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는 불평등 조약이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구 열강과의 조약이 가지는 의의 및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는 근대 문물 수용의 확대 계기가 되었었고요. 국제사회의 이론으로 등장을 했었고, 그러나 자, 불평등 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참고자료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 뭐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